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에도 신분이란 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금수저, 흙수저 같은 돈이나 직업으로 나뉘는 그런 신분 말고 태생적인 신분이요. 저는 충북에 있는 한 작은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곳은 예의와 전통을 지키면서 사는 분들이 많기로 유명한 안동과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태어난 그곳은 아직도 15세기, 조선시대 같은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물론 좋은 점도 있었지요. 다들 어른들을 공경했고 예의를 잘 지켰습니다. 이를테면 버스에 나이든 분이 올라타면 앉아있던 모두가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했고 조금이라도 무거워 보이는 짐을 들고 가시는 어르신이 있으면 누구나 당연하게 나서서 그 짐을 들어드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안 좋은 점이 더 많은 곳이었지요. 특히 여자들한테는요.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는 소리를 아직도 너무나 당연하게 들어야 했고, 여자는 공부 많이 해봐야 소용없으니 적당히 학교 다니고 살림을 배워 시집을 가야 하는 그런 고지식한 동네였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첩을 두셨던 어르신들도 많아 그 자손들은 아직도 한 동네에 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첩자식과 본처 자식이 한 동네에서 같이 학교도 다니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곳이었죠. 그리고 저희 외증조 할아버지가 그 동네에서 머슴이셨다고 하십니다. 한마디로 그 동네에서 저는 그저 머슴집 자손, 그러니 저도 머슴인 거죠. 머슴이 어떤 것인 줄 아시나요? 사람들은 머슴에게 밥만 먹여주면서 일을 시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네에서는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만 해도 동네에서 힘쓸 일이 있으면 모두 불려가서 일했고 돈은커녕 밥 한 끼, 그것도 부엌에 서서 얻어먹고 오는 게 다였다고 합니다. 세상이 변했고 많은 것이 달라지고 있다지만 그 동네는 아직도 그런 분위기가 남아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아버지도 여전히 머슴집 자손이었고 결혼도 비슷한 처지의 머슴집 자손인 엄마와 하셨습니다. 그 사이에서 태어난 그 동네에서는 저도 머슴집 아이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렇게 남의 집 일을 열심히 한 부지런한 유전자가 남아있는 탓인지 저희 가족들은 대대로 부지런하고 일손이 빠른 편입니다. 특히 여자들의 요리 솜씨는 이른바 손맛이 있는 타고난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제 친정엄마는 혼자가 되신 후에도 그 솜씨를 발휘해서 음식을 만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근방에서 가장 큰 예식장의 식당부에서 일을 하셨거든요. 처음에는 설거지를 하러 들어가셨다가 솜씨가 워낙 좋으니 나중에는 주방장이 되어 모든 요리들을 총괄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엄마가 모든 메뉴를 정하고 총괄하며 비법 소스도 개발하고 간도 맞춰주신 덕분에 그 예식장은 근방에서도 음식 맛있기로 소문이 자자했어요. 그러나 엄마는 딸인 제가 그 동네에서 살게 되면 어떤 교육을 받게 될지, 어떤 취급을 받게 될지, 어떤 남자를 만나게 될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저를 일찌감치 도시로 유학을 보내셨습니다. 그것도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막 중학생이 된 저를 자취까지 시키면서 말이죠. 윤주야, 네가 지금은 엄마 손이 필요한 나이인 거 알아. 그런데 엄마는 이 동네가 좋으면서도 싫어. 나에게 일자리를 주었고 돈을 벌게 해주었고 친구와 가족을 준 곳이지만 여자들을 무시하고 우리를 함부로 대해도 되는 머슴집 자손들로 보는 곳이야. 네가 이곳에서 지내는 게 익숙해지면 너도 남들의 그런 시선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게 될까봐 엄마는 그게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윤주야, 너는 이곳을 떠나서 더 멋지게 살아. 다행인지 혼자 사는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 동네에서 배운 게 살림이었거든요. 저는 초등학교에 들어가기도 전부터 남자인 아빠나 오빠 대신 부엌에 들어가서 밥을 차렸고 간단한 음식도 했고 빨래나 청소도 했었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제 한 몸 챙기면서 사는 거 일도 아니었죠. 그리고 그 동네를 떠나 큰 도시에서 만난 친구들을 보니 제가 알던 세상과 너무나 다른 세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래서 엄마가 나를 이렇게 일찍 무리해서 떠나보냈구나. 덕분에 저는 가족과 떨어져서 살았지만 혼자서 씩씩하게 잘 살았고 덕분에 독립심 있고 할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엄마 말을 기억하며 엄마의 기대를 배신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여자라고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만두지 않고 싸워 이겼고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며 제 능력으로 성공을 쟁취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열심히 노력해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연애도 하고 결혼하고 싶은 남자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머슴이 자손이 아니라고 생각했지요. 잘 배우고 일 잘하는 능력 있는 여자로 봐줄 것이라고요. 사람들이 저를 그저 저 자신으로 봐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결혼식에 참석했던 동네 아저씨가 술에 취해서 한 소리가 문제였습니다. 야, 이건 뭐 주방 식모년 딸이 출세했어? 서울서 결혼도 하고 말이야, 어? 겉멋만 들어서 말이야. 양반인 내 딸도 조신하게 동네에서 결혼하는데 이건 뭐 반성의 법도가 어디 간 거야?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말세야 말세. 드레스라고 입은 꼬라지를 봐. 아주 등짝이 훤해서는 그냥 아주 벗고 다니지 저것도 옷이라고. 이래서 집안을 봐야 하는데 천것이 이래서 천것이지. 머슴 집안이 별 수 있나? 어? 음식도 이게 뭐야? 음식이나 먹을 만하겠지. 애미 식무로 있는 결혼식장에서나 할 것이지. 에이! 아주 기분 잡치네 잡차. 동네에서도 말 함부로 하기로 유명한 아저씨였습니다. 술까지 취하니 평소처럼 주정을 하기 시작했고 주변에서 말리기도 전에 그 소란을 남편 쪽 친척들이 들었고 결국 그 말은 시부모님에게까지 들어가고 말았죠. 시대가 변했는데 아직도 저런 소리를 하다니. 너희 어머님도 속상한 일이 많으셨겠구나. 안사돈이 왜 어린 너를 일찍 서울로 보냈는지 알겠어. 안사돈도 마음고생이 많으시겠는데 네가 앞으로 더 잘해드리려무나. 다행히 점잖은 시아버님은 그 상황에서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전혀 아니셨죠. 결혼식 당일 시어머니는 말 그대로 알아누우셨습니다. 아이고야, 내가 이런 망신을 당하게 될 줄이야. 상놈의 자식이라니, 식모 딸년이라니.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런 못 볼 거를 보나. 내가 속았어. 결혼 전이면 못하게 할 거 알고 이런 천인 공노할 일을 결혼식 날까지 꽁꽁 숨긴 저 음흉한 년, 저 속시커맨 년. 내가 저런 거랑 앞으로 가족이라고 살아야 하다니. 아이고, 나는 못 살겠네. 창피하고 억울해서 정말 딱 죽고 싶네. 저희 집안이 사람을 죽였나요? 아니면 제가 나이, 직업, 학벌을 속였나요?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결혼한 첫날 신부를 무릎 꿇고 빌게 만드셨는지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이가 없는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그땐 저도 그 상황이 당황스럽기도 했고 어쨌거나 저희 집에서 부른 하객 때문에 결혼식이 소란스러워졌던 것은 맞으니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꼬박 알아두어서 저희 신혼여행까지 못 가게 한 시어머니는 이미 벌어진 일 어쩌겠니? 내가 크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줄 테니까 너도 앞으로 네 주제 알고 내가 시키는 거 있으면 찍소리 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라. 내가 정말 어쩌다 천한 식모랑 사돈이 됐지만 어쩌겠냐? 마음 넓은 내가 참고 넘겨야지. 그런데 어머님, 저희 엄마 식모 아니세요. 결혼식장 식당에서 주방으로 계세요. 음식 솜씨가 워낙 좋으셔서 다른 결혼식장에서도 스카우트 제의가 많이 들어왔는데 그래도 오래 일하신 곳이라고 계속 계시는 거세요. 그러나 그 이야기에 저희 시어머니는 픽 웃으시더군요. 얘는 무슨 호텔도 아니고 주방장은 주방장이니. 그래, 네가 식모라는 말이 거슬리는 것 같으니 그럼 고급스러운 말로 참모라고 하자고. 그런데 그래 봤자 그 말이 부엌에서 일하는 청것이지 뭐니. 하여튼 이래서 청것들은. 어쨌거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 나도 포기한다지 않니. 그나마 너도 그 핏줄이면 다행히 음식 솜씨는 있겠구나. 내 아들 밥 잘 챙겨라. 그거라도 제대로 해야 네가 시집 온 이유가 있겠지.
아주 큰 인심이라도 쓰는 듯한 시어머니의 말에 어이가 없었지만 저는 사회생활을 오래 해봤기 때문에 진상에게는 무시가 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의 헛소리를 무시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 후로도 시어머니는 가끔 저를 실수인 척 식모딸이라고 부르며 비꼬는 일이 많으셨지만 말 그대로 농담으로 들을 수 있을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발끈해서 정정했고 진심은 아니었겠지만 사과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저에게 넘어져서 크게 다쳤다며 집으로 부르셨습니다. 놀란 저는 허겁지겁 시댁으로 뛰어갔지만 시댁에 도착해보니 다치셨다는 시어머니는 멀쩡하셨고 오히려 집안 꼴이 엉망이었습니다. 네 결혼식 날 바쁜 걸음했던 내 친구들이 그 망신당하는 모습을 봤으니 너도 사과를 해야 할 거 아니니? 네가 배운 집 자식이면 그런 정도는 알아서 먼저 말하고 했을 텐데 배운 게 없으니 입이나 딱 다물고 있고 어쩌겠냐? 내가 가르쳐야 하는 입장이니 대신 불렀다. 그런데 손님을 부르고 나니까 집이 개판이잖아. 너 때문에 부르는 손님인데 네가 치워야지. 얼른 집 치우고 재료는 사다 놨으니까 음식도 해라. 얼른 안 움직이고 뭐하냐? 식모인 네 엄마한테 배운 거 있을 거 아니야? 놀라서 뛰어온 저는 그 상황이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저한테 거짓말 하셨던 거세요? 저 진짜 중요한 미팅 앞두고 있었는데 어머님 다치셨다고 해서 놀라서 뛰어온 거예요. 안 그래도 결혼 준비로 일이 밀려서 매일 밤 야근 중이에요. 그런데 기껏 청소나 음식 때문에 저를 거짓말까지 해서 불러내셨다는 거세요? 저는 너무나 화가 나서 따졌지만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 안 하셨습니다. 너, 내가 뭐라고 했어? 건방지게 굴 생각하지 말고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 한다고 했지. 청껏을 받아줬으면 주제를 알고 알아서 기어야지 어디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따지고 들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친구들이라잖아. 그럼 그런 손님 먹을 음식을 차리게 됐다고 영광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할 망정 회의? 회사? 회사도 생각이 있으면 너 같은 머슴 집안, 식모 집안 자식한테 중요한 일 맡기겠냐? 어차피 누구나 할 수 있는 심부름이나 하고 있을 거면서 그게 시애미 말보다 중요하다는 거야? 시어머니는 당장이라도 제 머리채를 잡으려는 듯 눈을 한껏 부라리며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면서 저희 남편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엄마 어딨어? 엄마 괜찮아요? 얼마나 다친 거예요? 어떻게 다치신 거세요? 그런데 이렇게 서 계셔도 괜찮으신 거세요? 시어머니가 다치셨다는 소리에 놀란 제가 남편에게도 연락을 했었는데 상황이 너무 황당하니 저도 그 사실을 깜빡 잊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혼비백산을 하며 신랑을 보더니 시어머님도 놀라시더군요. 아니, 넌 왜 이를 이렇게 키우니? 정말 식모딸이라 그런가 눈치가 없어 눈치가. 왜 바쁘게 일하는 내 아들을 부르긴 불러? 오히려 당황한 건 남편이었습니다. 엄마가 아프면 아들을 불러야지 왜 며느리를 불러? 아무리 바빠도 엄마가 아픈데 아들이 모르면 되겠어요? 이러지 말고 저한테 업히세요. 아니면 앰뷸런스를 부를까요? 누워있으면 된다니까. 정말요? 정말 그래도 되겠어요? 허리 그게 한번 고생시키면 계속 고생시킨다는데 그래도 병원에 가보지 정말 안 가봐도 되겠어요? 그래요? 그럼 엄마는 얼른 들어가서 좀 쉬고 계세요. 그런데 집은 왜 이렇게 엉망이에요? 집이 이러니 다치죠. 빨래를 이렇게 쌓아놓으면 걸려 넘어지시죠. 이건 설거지할 그릇들이에요? 이건 왜 다 꺼내놓으신 거예요? 커튼은 왜 뜯어놓은 건데요? 빨 거예요? 세상에 할 일이 산더미네. 여보, 당신은 회의 준비하다가 나왔다고 했지? 다행히 엄마 괜찮으시다고 하시니까 당신은 얼른 회사 들어가 봐. 나는 여기 정리랑 청소 좀 할게. 회사에서 일하던 며느리를 불러서 일을 시키려고 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던 시어머니는 그 일을 아들이 하게 생기자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더군요. 아니, 네가 무슨 집안일을 해? 아니, 거길 왜? 네가 왜 부엌에 들어가?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기껏 식모딸 대신 부엌에 들어가? 네가 뭘 할 줄 안다고? 당장 나와! 그럼에도 남편이 부엌에서 나올 생각이 없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허리가 멀쩡하게 다 나으셨다면서 쌩쌩해진 모습으로 부엌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렇게 시어머니가 저를 구박하려는 상황에서도 남편은 항상 제 편이었었고 시아버지는 점잖은 분이셨기 때문에 종종 불쾌하신 상황에서도 일이 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심하고 말았습니다. 그랬으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말이에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건 동서가 시집을 오면서부터였습니다. 저를 볼 때면 인상부터 쓰시던 어머님이 동서에게는 봄바람같이 다정하기만 하셨습니다. 너는 어쩜 이렇게 귀티가 나니? 태생이 귀한 양반집 자손이라 그런가? 무슨 귀족 집안 공주님 같구나. 말 한마디를 해도 이쁜 소리만 하고. 눈빛도 어쩜 그렇게 초롱초롱하니? 좋은 대학교도 너 같은 애가 나왔다고 하니까 가치가 있어 보인다. 큰애 쟤는 혼자 살림 다 해가면서 알바해서 대학 다녔다는데 애가 그래서 그런가 드세긴 어찌나 드센지.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너랑 수준 차이가 하늘과 땅이다. 아주 달라. 내가 이제 너 같은 며느리를 보니까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이제야 딱 내 수준 맞는 며느리를 얻은 것 같구나. 시어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귀하고 티끌 하나 없는 며느리가 들어온 듯 동서를 싸고 두셨지요. 세상에서 제일 이쁘고 귀하고 똑똑하고 우아한 우리 작은 며느리, 어화둥둥 우리 작은 며느리, 딱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동서는 싸가지 없고 말조심 못하고 머릿속도 좀 해맑아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머 형님, 세상에 형님 식모 딸이라면서요? 아니 식모가 아니라 뭐라고 하셨지? 아, 고급스럽게 참모 딸이라면서요? 세상에, 나는 먹는 건 맛있는 게 좋은데 그렇게 요리가 안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안방에만 앉아있던 양반 자손이라 그런가 봐요. 뭐 덕분에 우리는 일을 딱 나누면 되겠어요? 형님은 맛있는 음식 만들고 저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어머, 형님하고 저는 완벽한 분업이 되겠어요. 정말 어찌나 쥐어 패고 싶은 동서의 등장이었지요. 그런데 식모랑 참모랑 뭐가 틀려요? 아, 참모는 음식만 하고 식모는 딴 것도 다 해요? 에이, 그럼 식모가 더 좋은 거 아니에요? 형님, 엄마한테 참모 말고 식모 하시라고 해요. 그럼 요리 말고 청소나 빨래 같은 것도 잘하고 좋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댁이나 우리 집 청소나 빨래도 형님이 해주시고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안 그래요, 어머님? 그러면서 자기 말이 그렇게 재미있는지 깔깔깔 웃더라고요. 그래, 동서 엄마는 손가락 까딱 안 하고 안방에만 있으면 백수야? 그 유명한 방구석 백수? 아, 그 백수 출신이야? 그럼 동서는 엄마가 밥 안 해줬겠네? 세상에, 그럼 동서는 뭐 먹고 살았어? 그래서 동서가 음식을 못하는구나. 사람이 맛있는 걸 많이 먹어봤어야지 맛있는 것도 만들 수 있을 텐데. 엄마가 방구석 백수였으니 뭘 얻어먹었겠어. 불쌍하기도 해라.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정성이 가득 들어간 귀한 음식들을 하도 먹어서 그런가 음식을 잘하긴 하는데 확실히 음식에는 애정이 담겨야 하나 봐. 내가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줄 음식은 정말 거지같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동서는 내 음식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시어머니는 푼수 떠는 거야 그나마 착한 내 신랑 엄마다 하고 참아주는 거지. 어디 손아래 동서가 입을 털게 두나요? 바로바로 밟아줬습니다. 아이고, 누가 천한자손 아니랄까봐 드세긴. 작은 아가, 귀한 집 자손인 네가 너그럽게 넘어가야지 어쩌겠니. 귀한 집에서 태어나 곱게만 자란 네가 저런 상스러운 애를 상대할 일이 어디 있었겠니. 네가 참 욕본다.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정말 안타까운 듯 동서의 손을 꼭 잡으시더군요. 어찌나 어이가 없는지요. 그렇습니다. 동서는 그놈의 양반집에서 태어난 외동딸이었습니다. 부잣집 딸답게 미술을 전공해서 프리랜서 패션 디자이너라는데 직접 만든 옷을 본 적이 없으니 진짜 디자이너인지 아닌지는 알 길이 없었지요. 그저 시어머님이 우리 작은 애는 이 조그맣고 귀한 손으로 어떻게 힘들게 그림을 그리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귀한 애니까 우리 작은 아들처럼 착실하고 성실한 애를 골랐겠지. 역시 귀한 사람 눈에는 귀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거야. 안 그러니? 항상 사업 구상한다며 언젠가는 한탕을 외치는 시동생이 뭐 그리 성실하고 착실하다는 건지 미스테리했지만 뭐 제할 바 아니었지요. 그렇게 동서가 결혼하고 첫 명절이 되었습니다.
평소에 시어머니와 둘이서 하던 차례 준비를 이제는 동서도 함께 하게 되었지요. 워낙 곱게 자랐다고 강조하는 동선이 음식을 잘할 거라는 생각은 안 했지만 그래도 심부름이라도 해주면 훨씬 편할 것이라고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이고야, 이게 무슨 일이냐? 하늘이 핑핑 돈다. 하늘이 돌아. 어지러워 죽을 것 같구나. 이게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야? 작은 애야, 나 데리고 병원 좀 가라. 아이고, 나 죽겠다. 일을 시작한 지 딱 10분이 된 순간 시어머니가 갑자기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바닥에 드러 누워 버리시더군요. 그리고 동서의 부축을 받아서 둘은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잔뜩 쌓인 차례 음식 재료들을 한숨이 지났지만 할 수 없이 저는 시아버님과 남편을 호출했습니다. 자, 비상 상황입니다. 제가 아무리 손이 빨라도 차례 음식은 시간과의 싸움이라서요. 아버님, 가장 단순한 일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손질해드린 재료를 밀가루 먼저, 그 다음 계란, 그리고 남편에게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남편은 그것을 저 팬에 붙여. 색이 노릇노릇 살짝 갈색이 된다? 그럼 바로 꺼내. 자, 하실 수 있으시죠? 솔직히 저 혼자도 하려면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이 정도로 빤히 보이는 상황에서 당해주기는 싫더라고요. 그렇게 병원에 간다고 두 사람이 나간 지 10시간쯤 지났을까요? 나갈 때처럼 시어머니를 부축한 동서가 들어오더군요. 그런데 와, 둘 다 어찌나 이뻐져서 돌아왔는지요. 저희는 하루 종일 혼자 음식하느라 온몸에서 기름 냄새가 나고 초췌해져 있는데 두 사람은 어디서 뭘 하고 왔는지 당장 파티에 참석해도 될 만큼 완벽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 어머님, 어느 병원 다녀오셨어요? 그 병원 저도 한번 가봐야겠네요. 그 병원은 환자랑 보호자 머리도 해주나 봐요? 어머님이랑 동서 헤어스타일이 아주 멋지게 달라지셨네요? 피부도 갑자기 윤이 나시는 듯하고 어머나 네일에 그림도 그리셨네요? 블링블링하게 보석도 붙이시고요? 누가 보면 병원이 아니라 마사지 하시고 미용실 들러서 네일 아트도 하고 온 걸로 오해하겠어요. 물론 시어머니는 펄쩍 뛰시더군요. 아니, 얘가 무슨 소리야? 어지러워서 핏기가 없으니 피부가 좋아 보이는 거고, 네 동서는 워낙 귀티가 나니까 이런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 아니냐? 하긴 너 같은 청것이 어찌 알겠냐? 어머, 형님, 무슨 말씀이세요? 병원에 어찌나 사람이 많은지, 검사를 다양하게 많은지, 어머님하고 저랑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병원에서 한참을 시달렸더니 지금 진이 잔뜩 빠졌어요. 형님은 집에서 편하게 계셨어서 좋으셨겠어요. 저도 음식 솜씨가 좋았으면 집에서 편하게 있었으면 됐는데 참 재주가 없으니 몸이 고생을 하네요. 어쩌겠냐, 태생이 다른 것을, 네가 식모딸이 아닌 것을 어쩌겠어. 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더군요. 말문이 막힌다는 게 뭔지도 알겠고요. 어찌나 당당하게 우기는지 내가 헛걸봤나? 1초간 스스로 돌아도 봤다니까요. 그러나 두 사람의 당당함도 부엌에서 밀가루를 잔뜩 묻힌 시아버지와 남편이 등장하자 바로 끝났습니다. 엄마, 어지럽다고 하셨다면서요. 좀 괜찮으세요? 그런데 엄마 머리가 이쁘네? 입술도 빨갛네? 엄마 화장도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다시 비틀거리시더라고요. 아이고, 아들아, 나 큰일 날 뻔했어. 아까 며느리들하고 음식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휘청하더니 하늘이 핑그르 돌고 정말 죽는 줄 알았지 뭐니. 그러다 보니까 핏기가 없어져서 그래. 얼굴이 하얗게 질리니까 입술이 상대적으로 빨개 보이는 거야. 그런데 지금 너랑 네 아버지는 뭐 한 거냐? 왜 차림이 그래? 뭐하긴, 차례 음식 준비했지. 이게 해보니까 정말 손이 많이 가네. 당신은 왜 그동안 나한테 도와달라고 안 했어? 이렇게 힘든 일인 줄 알았으면 나도 도와줄 걸 그랬네. 자신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제가 시아버지와 남편을 부려먹었었다는 것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진짜로 머리가 어지러우신 듯 잔뜩 인상을 쓰시고는 비명 아닌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왠지 앞으로도 모든 명절이나 집안 행사가 있을 때마다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불안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그런 제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시댁에서, 아니 시어머니 앞에서 동서는 항상 귀하고 귀한 손님, 저는 마구 부려먹어야 하는 머슴집 딸이었습니다. 큰애야,
작은 애 입 심심하겠다. 과일 좀 깎아다 주고 그러지. 넌 하여튼 센스라는 게 없어서 내가 이렇게 매번 말을 해줘야 하니? 어머, 동서 과일 먹고 싶었구나. 말을 하지. 자, 여기 과일, 그리고 여기 칼, 여기 접시, 여기 포크. 다른 사람들도 먹게 마니까. 우리 식구들 과일 좋아하거든? 뭐? 동서 과일을 깎아본 적 없다고? 세상에, 정말? 그랬구나. 그런데 어려울 거 없어, 동서. 미술 전공했다며. 그럼 사비연필 엄청 깎아봤을 거 아니야. 그거랑 똑같아. 아니, 그것보다 쉽겠다. 나무 써는 거랑 과일 써는 거랑 어떤 게 더 잘 썰리겠어? 당연히 과일이지. 설마 동서 미술 전공할 때 조각도 해본 거 아니야? 그렇다고 과일로 너무 예술작품 만들어 놓지 말고. 나 기죽잖아. 시어머니가 동서를 끼고 돌건 말건 전 마이웨이로 나갔습니다. 동서는 요리를 완전히 못한다고? 요리 어려울 거 하나 없어. 그냥 먹어보고 내가 맛있다 싶은 간으로 만들면 되는 거야. 어머, 동서 간을 잘 못 봐? 싱거운지 짠지 잘 모르겠어? 그럼 그거 동서는 간이 센 거야. 그럼 동서 내 음식 맛 없겠다. 나는 음식 싱겁게 하는 편인데. 할 수 없지 뭐. 동서 음식은 내가 간을 세게 해줄게. 지금 소금 한 통 다 넣었다고 뭐라고 하는 거야? 동서, 그 소금 작은 통이었어. 그 정도는 넣어줘야 동서 간에 맞을 것 같아서 특별히 넣어준 건데. 그렇게 반응하면 나 섭섭하다. 동서가 난 못해요. 아무것도 몰라요로 나오면 저는 그래? 넌 못하는구나. 그럼 너도 엿 먹어봐의 마인드로 나갔죠. 그런데 계속 그러다 보니 동서를 보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되어야 하나 암담할 정도까지였습니다. 슬슬 동서 보기 싫어서 시댁의 발길을 끊어야 하는 상황까지 됐는데 다행히 시동생네 부부가 사업을 하겠다며 멀리 멕시코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시동생은 그놈의 한탕을 할 곳으로 멕시코의 의류 시장을 점 찍었고 뛰어난 시동생과 시어머니와 동서 본인의 주장에 의하면 뛰어난 디자이너인 동서와 함께라면 멕시코의 모든 돈이 시동생 부부의 것이라는 호언장담과 함께 말이죠. 두 사람이 멕시코로 떠나던 날도 시어머니는 정말 눈물바람뿐이었습니다. 아이고야, 작은 아가야. 내가 너한테 너무 미안하고 고맙다. 귀하게 자란 네가 그곳에서 얼마나 고생을 할지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단다. 그러니 돈은 걱정하지 말고 멕시코 도착하면 집안일 할 식모부터 찾아라. 알았지? 식모 말이다, 식모. 큰애 엄마 같은 식모. 그런 식모를 구해서 너는 손 하나 까딱하지 말고 이 귀한 손으로 이쁜 옷들만 그려라. 내가 그 식모 구할 돈은 보내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저희 부부를 볼 때는 돈 없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사시던 시어머니가 동서 집에서 일할 사람 구할 때는 돈이 마구 샘솟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시어머님의 동서 사랑은 동서가 멀리 떨어진 멕시코에 있을 때도 계속되었습니다. 너는 맏며느리라는 애가 도대체 센스란 것도 없고 예의란 것도 없니? 네 동서는 그 먼 곳에 살면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전화를 해서 내 안부를 물어보는데 너는 도대체 내가 전화하기 전까지 전화란 걸 하는 꼴을 못 봤다. 어쩜 이런 거 하나부터 비교가 되는지. 이래서 태생이 산 것인 건 어쩔 수가 없다니까. 옆에 없어도 비교를 하시는 게 시어머님의 능력이시더군요. 그것도 공정하거나 기준도 없이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야 제가 전화하기 전에 어머님이 전화를 하셔서 집으로 오라고 하시니까 아예 전화할 틈이 없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꼬박꼬박 집으로 부르셔서 이것저것 일 시키시면서 그건 고맙다는 말씀도 없으시고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는 동서는 예쁘다고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자기 하고 싶은 말만 다 하고 나면 제 이야기는 듣지도 않으셨고 혹시나 자기 불리한 이야기다 싶으면 급성 어지럼증이 생기시는지 어지럽다. 이거 정말 예전 같으면 같은 방에서 앉아있지도 못할 태생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조상이 노하시나? 아이고 어지러워라. 난 누워야겠으니까 너는 어지럼증에 좋다는 고기나 좀 해봐라. 나는 탕으로 먹어야겠고 네 시아버지는 양념 안 한 거로 안 드시는 거 알지? 네 남편 먹게 고기 구울 준비도 좀 해놔라. 아이고 어지럽다. 난 얼른 가서 누워야겠다.
이러면서 손 하나 까딱 안 하셨죠. 그리고 그 타국에서 고생한다는 귀하고 귀한 동선에는 정말 매년 한국에 오더군요. 그것도 명절이나 시부모님 생신, 결혼기념일 같이 일 많은 날은 절대 코빼기도 안 보이고 1년에 한 번 본인이 대우받은 날 맞춰 들어왔습니다. 바로 자기의 생일날이요. 세상에 얼굴이 반쪽이 됐구나. 그 먼 곳에서 얼마나 고생을 하면 이렇게. 아이고 우리 귀한 며느리를 이렇게 고생을 시켜서 어쩌냐. 그런 험한 데는 네 큰동서 같은 잡초 같은 천한 것이나 가서 살아야 하는데. 1년에 3kg씩은 살이 뒤룩뒤룩 늘어오는 동서를 보면서도 시어머니는 그저 어화둥둥 안쓰럽다, 고생했다, 안쓰러워서 어쩔 줄을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시동생 부부만 오면 저를 불러내서는 이걸 해라 저걸 해라 시키기 바빴습니다. 너는 뭐하니? 얼른 와서 작은애 입맛 돌게 맛있는 것 좀 해야지. 작은애야, 너 뭐 먹고 싶니? 오랜만에 한국에 왔으니 한식이 최고지? 우선 간식부터 만들어라. 식혜랑 수정과 끓이고 약식도 만들고 한과도 좀 만들어봐라. 설마 식모딸인데 그것도 못하는 건 아니지? 그리고 식사로는 갈비랑 구절판하고 해물탕 좀 얼큰하게 끓여봐라. 재료 아끼지 말고 다 생물로 사다가 알았지? 어머님, 제가 요즘 바쁜 프로젝트에 들어가서요. 이따 저녁에 식사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식사 준비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그 메뉴 있는 곳 중에 맛있는 식당으로 예약해 놓을게요. 저녁 때 거기서 봐요. 그러나 말이 통할 시어머니가 아니셨죠. 아니, 너는 그 먼 곳에서 고생하다 온 귀한 애를 남이 해준 음식을 먹이고 싶어? 그런 음식에는 정성이 없잖아, 정성이. 너 당장 튀어와라. 뭐다? 그래, 그럼 오지 마라. 내가 지금 당장 네 식모 엄마 불러서 음식 준비시킬 테니까. 시어머니는 그렇게 질러놓고 전화를 받지 않으셨고 저는 정신없이 시댁으로 쫓아갔습니다. 혹시라도 저희 친정엄마한테 전화를 하실까 봐요. 그렇게 시댁에 간 저를 본 시어머니는 또 이기죽거리시더군요. 거 봐라, 다 핑계지. 이렇게 오면 되는 걸 안 되는 게 어딨다고. 너는 그렇게 가족 귀한 줄 모르면 천벌 받는다, 천벌. 그러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 친정엄마를 가지고 말도 안 되는 협박을 하는 시어머님을 보니 제가 너무 참았나 싶더군요. 제가 가족 귀한 줄 알아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어머님. 어디 제 귀한 친정엄마를 천한 어머님 입에 올리세요? 저요, 다른 건 참아도 저희 엄마 가지고 이렇게 걸고 넘어지면 다시는 안 참습니다. 시어머니, 자기는 그렇게 남에게 막말을 하면서도 자기가 듣는 건 못 참더군요. 너 지금 누구한테 천하다고 했니? 야, 너 말이면 다 아는 줄 알아? 어디 어른 무서운 줄 모르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씨부리기 씨부려? 네가 이러니 출신을 따지는 거 아니냐? 어디서 배운 거 없이 어른한테 막말을 해, 막말을? 그러나 친정어머님 이야기까지 나온 이상 저도 참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막말은 어머님이 하시는 게 막말이죠. 어디 협박할 게 없어서 저희 엄마를 동서음식 한다고 부른다고 협박을 해요? 지금은 그냥 저 부르려고 하신 말씀 같으니까 이러고 있는 거지. 만약에 정말 전화하셨던 거면 저 정말 그냥 안 있었어요. 역시나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갈 동서는 이럴 때 꼭 빠지지 않았습니다. 어머, 형님, 이건 차별이에요. 형님 엄마 다른 사람 음식 해주고 돈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왜 제가 먹을 음식은 못 해주시는데요? 왜요? 제가 돈 안 줄까 봐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디자이너예요. 그것도 멕시코에서 성공한 사업가 남편을 둔 디자이너요. 얼마면 되는데요? 형님 엄마는 얼마나 주면 와서 저 먹을 음식 해주는 건데요? 말만 해요. 그깟 돈 얼마나 된다고? 돈. 이러니 어머님이 수준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사실 그동안 어머님이 저에게 막말을 할 때마다 제 속은 속이었겠습니까? 마음속에서는 벌써 100번도 더 넘게 어머님의 뒤통수를 후려 갈기고 싶었고 머리를 쥐어 뜯어놓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태생부터 유교거리인 제가 차마 어른에게 그럴 수는 없어서 참고 있었는데 동서가 분위기 파악 못하고 끼어든 거였죠. 그것도 감히 저희 엄마를 돈과 묶어서요. 돈? 그래, 돈 좋지. 나도 돈 많아. 덕분에 지금 동서 교육 좀 시키고 깽값 물어줄 걱정 안 해도 될 정도로 많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안 그래?
그리고 무슨 소린가 하며 어리둥절하는 동서의 머리채를 잡아 뜯었습니다. 사실 동서 머리채였지만 시어머니 머리채라고 생각하고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중간에 시어머니도 끼어들어서 2대1로 싸운 것 같긴 한데 저도 이미 이성이 나간 상태라 잘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동서의 머리를 뜯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말리더군요. 어느새 들어온 남자들이 놀라서 저희를 말리고 있는 거더라고요. 큰아가, 내가 미안하다. 니네 시어머니나 작은 애가 말 이쁘게 안 하는 사람인 거 나도 잘 알고 있다. 신경을 써서 못하게 한다고 했는데도 이렇게 너한테 상처를 줬구나. 그런데 큰아가, 나 봐서 이번 한 번만 화해를 좀 하면 안 되겠니? 멀리 타양에서 사는 자식 1년에 한 번씩 보는 건데 그 자식들이 이렇게 남은 자식들하고 싸우고 무거운 걸음으로 다시 외국에 간다고 생각하면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런다. 내가 다시는 너한테 못 그러게 한다고 약속할 테니까 딱 이번 한 번만 네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아버지, 그건 너무 무리한 요구예요. 이 사람 팔 좀 보세요. 재수 씨가 이 사람 팔뚝을 물어서 이렇게 살점을 뜯어놨다고요. 엄마가 꼬집은 자국은 또 어떻고요? 어떻게 이 사람한테 또 참으라고만 하세요? 저는 재수 씨 다시 보기 싫어요. 나도 아는데 우리 가족 다 모일 수 있는 거 1년에 며칠이나 되겠니? 나는 그 며칠이 1년에서 제일 기다리는 날인데 정말 안 되겠니? 남편은 계속해서 펄펄 뛰었지만 저는 시아버님 말씀을 들어드리기로 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시아버지가 저렇게까지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고 솔직히 저도 동서 머리에 원형 탈모라고 착각할 만큼 커다란 땜빵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렇게 한 번은 더 넘어가 주기로 했습니다. 이왕 화해한 거 쿨한 모습 보이자고 시동생네 부부가 멕시코로 돌아가는 공항까지 배웅도 나갔습니다. 형님 덕분에 잘 지내다 가요. 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어쩌겠어요. 태생의 점잖은 가문 출신인 제가 이해해야지요. 형님은 천안 그 태생에 어울리게 시어머님 말씀 잘 듣고 시키는 거 빠릿빠릿하게 하면서 지내고 계세요. 저는 앞으로 명절에는 바쁠 예정이라 못 오겠지만 형님처럼 몸으로 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잘할 수 있는 든든한 식모딸이 있으니 믿고 안 올 거예요. 그리고 제발 주제 파악 좀 하고 사세요. 한 번 식모딸은 영원한 식모딸이에요. 그냥 주어진 팔자에 만족하고 사세요. 그것도 세월이 좋아서 식모딸인 거지. 형님 예전으로 치면 노비라면서요? 양반이 때려 죽여도 찍소리 못하는 노비. 그런데 감히 제 얼굴에 상처를 내나요? 옛날이었으면 곤장 맞고 죽을 일인데. 참 세상 좋아요. 안 그래요? 이게 덜 맞았나 싶어서 다시 주먹을 드는데 시어머니는 참 속없이 옆에서 깔깔거리더군요. 맞다, 맞아. 아이고, 너는 어쩜 그렇게 말 한마디를 해도 센스가 있니? 아주 정말 내가 이러니 널 이뻐하지 않을 수가 있니? 그런데 정작 이쁜 너는 멕시코로 가고, 에휴, 옆에는. 그 후로도 저는 최대한 시어머니와 마주치는 일을 피했습니다. 가끔 밖에서 시아버지를 뵙기는 했지만 저도 저 싫다는 시어머니 굳이 볼 필요 없었고 그 상황에 대해서는 시아버지도 남편도 제 의견을 따라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1년 후 동서의 생일이 돌아왔고 시동생 부부도 다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시아버님의 부탁대로 온 식구가 모이는 그 1년에 한 번은 참기로 하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1년 만에 본 시어머니나 동서나 여전히 재수가 없더군요. 그러나 뭐 하루만 보면 되니 두 사람이 뭘 하던 무슨 말을 하던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동서의 전화가 엄청나게 번쩍거리더군요. 무음으로 해놓은 것 같기는 한데 그 상황에서도 전화가 오는지 메시지가 오는지 번쩍 1분에 한 5번은 번쩍이더군요. 정말 정신 사나워 못 있겠네. 동서, 그 전화 좀 받아. 무슨 전화길래 그렇게 안 받고 계속 메시지로 넘기는 건데. 동서 뭐 바람이라도 펴? 한국 오니까 만나자는 남자가 줄을 서? 워낙 헛소리를 농담이라고 하는 동선이 저도 헛소리를 농담이라고 해봤는데 순간 동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아니, 형님은 오랜만에 보는 사람한테 그게 무슨 막말이세요? 제가 형님같이 천안 출신도 아니고 저요 그렇게 싸구려로 노는 사람 아니에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뭐지 이거? 설마 진짜인가? 농담이라고 던진 소리가 정말인가? 정말 동서가 바람이라도 피나?
동서의 표정을 보니 무슨 일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동서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은 확실해 보였고 그게 제가 알면 동서에게 좋지 못할 일인 것임에도 확실했습니다. 어머, 그래? 미안해. 내가 워낙 천한 집안 사람이라 그런가 말을 막 했네. 내가 사과를 할게. 그런데 사과를 하려면 진실을 알아야 하지 않겠어? 뭔데? 무슨 일인데 내가 그런 오해를 하게 해? 아까 보니까 전화 말고 메시지도 오는 것 같던데. 좀 보자. 남자 아닌 거 알면 내가 당장 석고대죄 할게. 응? 그러나 동서는 무슨 미친 소리를 하냐는 듯 전화기를 끄려고 하더군요. 오호라, 이거 잡았다. 저는 그동안 동서에게 쌓인 열받음을 연료로 하여 몸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동서의 번개같이 동서의 휴대폰을 노렸습니다. 물론 동서는 절대 뺏기지 않겠다며 개 지랄을 떨었죠. 멕시코 가서 열심히 불어난 살 때문에 덩치도 커진 동서는 온몸을 버둥거리면서 저에게 휴대폰을 뺏기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동서는 늘어난 체중만큼 강해진 주먹으로 저를 공격했지만 저는 꼭 그 휴대폰을 보고 싶었습니다. 결국 가족들이 몰려들어 저희들을 말리기 시작했고 저는 그 순간 드디어 동서의 휴대폰을 뺏는 데 성공했습니다. 고객님의 대출금과 이자가 연체되어 가압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연락을 받지 않으시니 내일자로 강제 집행하겠습니다. 이건 뭐야? 카드 대금이 입금되지 않은 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 고객님의 정보는 관련사로 넘어갔으며 강제 추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동서? 사채 썼어? 남자는 아니더군요. 저는 동서에게 온 메시지들을 쭉 소리내어 읽었고 그건 동서가 그동안 엄청난 빚을 졌고 그 빚에 대한 독촉들이었습니다. 이런 쌍스러운 것. 가족이 힘든 일을 당했는데 그걸 보듬어줄 생각은 못하고 다 까발려서 망신을 줘? 네가 이러니까 청껏이라고 하는 거야. 사업하다가 잠깐 힘들어서 생긴 빚이다. 그 돈 그거 얼마나 한다고. 작은 애가 자기네 가족한테 말하면 순식간에 해결되는 돈이다. 그런데 작은 애가 가족들 걱정시키기 싫어서 혼자 해결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 거라고. 그 돈 내가 먼저 갚아주기로 했으니까 너는 상관 말아라. 지금은 사업이 잠시 어려서 그런 거지 그까지 푼 돈 우습지도 않다. 그 상황에서도 당연히 동서 편만 드는 시어머니는 저에게만 악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시동생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사업? 빚? 이게 무슨 소리야, 엄마? 당신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무슨 사업하다 힘들어서 빚이 생겨? 엄마, 우리 사업 시작도 못했어. 그냥 엄마가 보내준 돈이랑 가져간 돈으로 까먹고 살았던 거야. 이 사람 친정에서도 더 이상 돈 못 보내주겠다고 해서 들어오게 생겼는데 무슨 사업이고 무슨 빚. 이게 다 무슨 소린데? 순간 정막이 흘렀습니다. 뭐 됐다. 그 먼 곳에서 일하다 보면 안 될 수도 있지. 내가 갚아줄 거라니까 다들 모른 척해. 그런데 부창부수 역시 시동생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엄마, 아까부터 무슨 돈으로 갚아준다고 그러는 거야? 엄마 혹시 엄마 앞으로 있는 그 상가랑 우체국에 넣은 연금저축 그거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 그게 있잖아, 엄마. 내가 그거 있잖아. 그걸 지난번에 왔을 때 좀 급해서 갖다 썼어. 내가 그 돈만 있으면 금방 따서 엄마한테 2배로 갚으려고 한 건데 그게 끝장이 안 붙어서 말이야. 엄마 혹시 그거 말고 돈 더 있어? 그러면 나 좀 줘. 내가 금방 2배, 아니 10배로 불려줄게. 그리고 그게 돈 다면 얼른 말해. 그거 이미 없으니까. 저 사람 빚도 엄마가 못 갚아줘. 우리 얼른 이혼해야 해. 시동생은 그동안 멕시코에서 사업이 아니라 도박을 하느라 바빴고 가져간 사업 자금은 물론이고 시어머님 돈까지 훔쳐가서 그 돈을 다 날린 거였죠. 동서 역시 멕시코에서 신나게 여왕벌 놀이를 하며 쇼핑 중독에 빠져서 계속 쌓여가는 빚 때문에 결국 친정하고도 의절한 상태가 된 것이었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시아버지는 결국 올 게 왔구나 하는 표정으로 초연하셨지만 금쪽 같은 둘째 아들, 귀한 작은 며느리라고 감싸며 믿어 의심치 않았던 시어머니는 말하는 법을 잃어버리기라도 하신 듯 제대로 말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아서 아이고 이걸 어쩌냐.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냐. 아이고 소리만 계속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고개를 들고는 저의 손을 잡아채셨습니다.
그렇지, 네가 있었지. 미련하게 뭣도 낼 줄 모르고 일만 하는 네가 그동안 제대로 돈 쓰는 것도 못 봤으니 그 돈이 다 너한테 있지. 네가 드디어 우리 집의 보탬이 되겠구나. 너 그 돈 당장 작은 애들한테 빌려줘라. 너 돈 얼마나 있니? 5천? 1억? 쟤들이 잠시 삐끗한 거다. 지금 이 고비만 넘기면 금방 돈 갚을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네가 쟤들 빚부터 갚아주면 되겠구나. 코웃음도 안 나더군요. 이것이 진정한 헛소리인가 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그런 택도 없는 이야기를 하고 그러세요. 저는요, 단돈 5천 원도 없어요. 하는 일이라고는 아무나 할 수 있는 허드렛 일인데 회사에서 저한테 돈을 많이 주겠어요? 먹고 죽을래도 없어요. 빚 없는 게 다행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돈 1,000원, 아니 100원도 나올 거 없으니까 기대 비슷한 것도 하지 마세요. 동서야 뭐 좋은 집안 똑똑한 외동딸이니 알아서 하겠죠. 뭐 파산도 있다고 하던데. 아, 외국에서 진 빚이니 그거 안 되려나? 맞다. 사채면 그런 거 해도 와서 장기 떼어가고 그런다던데. 설마 동서 사채 쓴 건 아니지? 설마 사채 땡겨 쓰고 멕시코로 튀려고 한 거야? 그랬다가는 여기 남은 동선의 식구들한테 막 문제 생기고 그러는 거 아닌가? 아니다. 그 정도면 출국 금지? 뭐 그런 거 당했으려나? 아이고 어쩌겠어. 다 자기가 뿌린 일인걸. 뭐 알아서 잘해봐. 내가 돈 100원도 보내주지는 않겠지만 동서 망해서 빌빌거리는 건 끝까지 봐줄게. 저는 그렇게 돌아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시아버지도 저를 잡지 않더군요. 얼마 후 시아버지도 결국 시어머니와 손절을 하기로 하셨다는 걸 보니 도저히 어떻게 안 되는 가족이란 걸 인정하신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이혼당했고 당연히 그대로 쫓겨났다고 합니다. 가지고 있던 돈도 시동생이 다 가져다 날렸으니 당장 어디 가서 살 곳도 없어서 저희 집에 살겠다고 찾아왔던 것 같은데 저희 남편이 마주치고는 그대로 쫓아버렸다고 하네요. 아, 물론 저희 남편은 효자다 보니 차마 그냥 쫓아버리지는 못하고 돈 한 푼 없는 시어머니께 30만 원은 쥐어 보내줬답니다. 시어머니는 그 돈으로 보증금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고시원에 들어가서 폐지를 주우면서 월세를 벌고 있다고 하네요. 동서는 파산 신청을 하려고 했지만 그 조건도 되지 않아 모든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빚쟁이들에게 끌려다니며 일을 하다가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하고 피곤한 몸으로 집에 들어가다가 사고를 당해서 세상을 떠났다는 소리만 얼핏 듣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희는 그동안 모아놓은 돈으로 이사를 한 뒤 혼자가 되신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원래는 혼자 오랫동안 고생하신 친정엄마를 모시고 살려고 했는데 엄마는 여전히 그 동네에 지인들이 많고 정이 들어서 떠나고 싶지 않다고 하시네요. 그러다 보니 저는 요즘 저를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행복한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지내고 있습니다. 그저 저를 저로 봐주시고 소중하게 대해주시는 시아버님과 언제나 사랑으로 제 편을 들어주던 남편, 그리고 곧 태어날 아이들까지 앞으로 저는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